앉아서 세계 속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이 전 세계에 있는 소식을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위해서 조금 전 이제 국회에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들 좀 연설이 될까요, 홍 대표님? 당연히 오늘 추경 연설이죠. 네. 원래 통상 대통령은 그 본 예산 시정 연설하고 추경 그 예산안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가 하는데 현재 국무총리가 부재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이례적으로 추경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뭐 전 국민 뭐 지원 그리고 빚 탕감 등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논쟁적인 부분도 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그런 그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소비 진작과 그 시장,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지원을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안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1차 추경안 편성 당시에는 우리가 그 대미 통상 문제라든지 또는 전략산업에 대한 그 예산안도 잡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직접적으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서 여야가 협의해가지고 좀 더 그 예산안을 수정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와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이 안내해서 현관 앞에서 본청 2층이죠. 2층 현관 앞에서 이제 의장이 직접 영접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옆에 보니까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도 같이 예, 동행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회에서 맞이를 하고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하는 조금 전 장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안용환 의원님, 오늘 이제 야당도 첫 대통령의 국회 연설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행정부의 책임자가 입법부에 와서 행정부가 쓸 돈, 국가의 세금이죠.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설명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추경을 앞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국무총리가 많이 했었습니다만 저마저도 대통령이 해주는 게 입법부에 대한 저는 예의라고 봅니다. 네. 그런 건 바람직한 거고요. 이제 추경에 대해서 여러 논란의 소진이 있습니다만 전 추경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행정부가 그 계획을 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법부에서는 그것의 타당성을 이제 검토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야당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져서 새 정부 들어 첫 추경이니만큼 좀 더 논란의 소지를 줄여서 합의하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통령의 입법부를 존중하는 모습은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시정연설에서 이제 어떤 메시지가 좀 담길지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추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겠으나 뭐 논쟁적인 부분도 여야에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대야 메시지, 야당을 향한 어떤 메시지, 협조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오늘 내는지도 아마 많은 국민들이 볼 것 같은데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추경이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어요. 일단 5천만 원 이하의 뱅크 한 30만 명에 대해서 이제 이걸 탕감해 준다는 내용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지역 화폐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이제 기본소득을 또 일단 뭐 한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또 지급하는 이런 것들이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많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상당히 많이 비판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어떻게 보면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 할 수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이제 대통령의 의지고 공약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은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100%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첫 국회에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야당이 어떻게 하는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왔을 때 굉장히 혼란하고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뭐 또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는 마스크를 쓰고 또 윤 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내용까지 많은 논란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시정연설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태도랄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 야당 대표를 이 두 차례나 사실은 만나면서 또 우상호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임명하면서도 야당과의 어떤 이 협치를 굉장히 좀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성 부장님.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정연설 오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본인이 왔을 때 불편했던 모습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안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한 일들이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 때 뭔가 비협조적이고 뭔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장에 이재명 대통령 시정 연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중계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3주 만에 첫 연설이고 22대 국회 이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있는 대통령 시정연설입니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이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제부터 상임위 예비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결특위 구성이 시급한 만큼 여야 정당에 오늘까지 예결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속히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밀도 있고 원만하게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국민께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선출과 총리 인준도 중요합니다. 여야 간의 신속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잠시 후 대통령께서 입장하여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원님과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제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위기와 R2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 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건물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 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 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 소비,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의 이스라엘, 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하고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 경정 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 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 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 도로, 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천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 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 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 취업 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 안전망 구축에도 1조 6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 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 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 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 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경제 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 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하고 악수합니다.
별 얘기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들으셨습니다. 퇴장 때는 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권성동 의원과는 이제 동기죠, 동기. 어깨를 툭 치면서 웃음을 띤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석으로 먼저 대통령이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악수를 거부하지 않고 밝은 얼굴로 악수에 또 응해주는 모습이 성춘 부의장님 보기 좋네요. 지금 이제 여당 의원들이 일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뭐 악수를 거부하거나 그런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 거부하는 의원들의 행태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평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불평불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특히나 지금 대통령이 추경 예산을 야당 국회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추경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속해서 뭔가 이 민생 회복 쿠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의 수장인 그리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왔을 때 그렇게 악수를 해주고 하는 것들 저는 참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할 역할을 하되 또 그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야당 의원들을 찾아가서 악수를 한 것도 그리고 그 악수를 야당 의원들이 잘 받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정치가 좀 복원되는 그런 장면이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좀 보기 좋은 장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관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오늘 시정연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으로서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뭐 신고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오늘 내용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전에 취임할 때 했던 그런 원론적인 얘기에다가 이제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자체가 야당 협조 없이도 사실 이제 국회에서 통과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잖아요. 네. 이제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통합이라는 그러한 화두를 가지고 또 시임을 했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설사 야당의 협조 없이도 추가 경정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문제는 없지만 취임 초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이제 국민들 눈에 볼 때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뭐 이후에 뭐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해서 그 쓰임에 대해서는 많이 논란이 있었지만 아마 지금 취임 초기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사정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 부분을 야당에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한다랄지 그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시정연설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현재까지는 그렇게 야당 입장에서도 이제 대통령의 행보랄지 여러 가지 정책이랄지 그다음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뭐 뭔가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순항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고 퇴장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됐나? 제일 우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인사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예산안 내용이 있어요. 야당에서 이 중심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이
11조 3천억의 예산을 편성한 대목 가운데 13조 원 규모의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편성한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 전 국민의 한 90%에서 80% 가까이가 최소 25만 원씩 1인당 지원이 받는 부분입니다. 그 예산이 한 13조 원 규모, 예산 11조 3천억이 지금 추경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야당에서는 이 쿠폰 경제다 이런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목과 관련된 설명도 있었는데, 자, 뭐 김관삼 변호사님, 시정연설을 했지만 논란이 해소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앞으로도 논란은 이제 두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느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똑같은 그런 또 예산을 또 책정을 해서 또 이걸 쓰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지금 뭐 경제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과연 이 추가 경정 예산을 썼을 때 이게 승수 효과가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반복이 만약 된다고 한다면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랄지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도 어떤 부정적인 요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어떤 기본소득이랄지 지역화폐랄지 그다음에 이제 비탄감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정예산이 모든 이제 기본소득이랄지 이제 소위 야당이 비판하는 이제 포퓰리즘과 관련된 건 아니에요. 사회 간접 자본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3조 이상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은 기본소득이랄지 이런 걸 뭐 어쩔 수 없이 추가 경정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제가 볼 때 이제 반도체랄지 AI 그리고 이제까지 민주당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이제 반도체 주 52시간 이런 것들도 좀 실용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념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그렇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또 노동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실용적인 측면에서 민주당이 실용주의 정당 또 대통령이 실용주의 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일부에 한해서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도 이제 중도 보수에서 좋은 정책을 갖다 쓰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국가의 발전이랄지 번영에 있어서 굉장히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또 지지자들의 표를 의식하면서 일부에서는 굉장히 실용적인 걸 주장하는 좀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규제 완화 이것이 사실은 지금 코스피 5천을 위해서는 이제 자본시장의 이제 공정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정화만 가지고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규제 완화랄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더 발전을 해야지 코스피 5천을 이루는 거지 단지 뭐 주가 조작 못하게 하고 공정성만 가지고는 자본시장이 발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제 금감원이랄지 금융위원회 이런 데서 어떤 자본의 증자랄지 이런 것에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업들의 어떤 자본주다 이런 게 막혀가지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현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칼을 대고 규제 철폐하면서 그래야만이 제가 볼 때는 코스피 5천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성춘 부의장님, 이 11조 3천억의 소비 진작 예산, 그러니까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대목, 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6천억 국비가 추가 투입되는 대목하고 또 발행 규모가 8조 원 추가 확대돼서 사실은 이 뭐 역대 정부 중에서 이 민생 그 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된 규모는 그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도 받고 있죠. 이번 추경 예산을 가장 큰 부분이 지금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거를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야당의 의견도 상당히 수용을 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야당에서는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자체를 반대를 해왔습니다만 혹시나 지급을 한다면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지와 관련돼서 진보와 보수의 오래된 논쟁 아니겠습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오고
선별적 복지를 주장한 보수 진영.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결국 전 국민에게 15만 원 주면서도 취약계층에는 52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차등 지급을 함으로써 보편적 지원이라는 민주당의 진보 진영의 오랜 이런 그 가치를 지키면서도 야당에 대한 이런 그 의견도 수용해 준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과연 이 승소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었죠. 그렇게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승소효과가 적다 하더라도 지금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같이 나중에 평가를 하고 어느 정도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그 국민들이 어떻게 이 정책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진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이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예산의 5조 원에 그 7년 이상 연체된 자영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정책도 있거든요. 이것 역시 사실 야당에서는 이것이 그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지 않겠느냐, 열심히 빚 갚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없느냐, 이런 주장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과거에도 박근혜 정부 때도 자영업자들,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걸 편성을 해서 그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 5, 6년 지난 때까지도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탕감해줬던 적이 있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아주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그 빚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런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기보다는 빚을 열심히 갚은 사람들, 전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면서 야당의 의견을 수용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